안톤 체호프 작가 단편소설 제목 마녀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눈보라가 몰아치는 러시아의 외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인간 내면의 깊은 고독과 억눌린 욕망을 날카롭게 포착해낸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과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 소설을 읽기 전에는 당시 러시아 농촌 사회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낡은 관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념 어린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공간인 교회 옆 오두막이라는 고립된 공간 설정은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단절감과 숨막히는 일상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감상 포인트는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거센 눈보라와 오두막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공기를 온전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물들의 작은 시선 처리와 미세한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폭풍우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교회에 인접한 오두막에서 성당지기인 사벨리 키키는 자신의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닭이 잠들 무렵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다. 색색의 헝겊 조각으로 만든 기름때 묻은 누비 이불 한쪽 끝으로는 그의 거칠고 붉은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다른 쪽 끝으로는 씻지 않은 커다란 두 발이 쑥 나와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오두막은 교회를 둘러싼 담장과 맞닿아 있었고 오두막에 난 단 하나의 창문은 탁 트인 들판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서는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파멸시키기 위해 대자연이 이토록 격렬하게 들끓고 있는지 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의의 찬 굉음으로 미루어 볼 때 누군가는 지독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승리한 무리가 들판을 넘어 맹렬히 추격하며 숲과 교회 지붕에 폭풍을 일으켰고 주먹으로 창문을 악의적으로 두드려대며 격분하여 울부짖었다. 반면 패배한 무언가는 길게 소리내어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애처로운 탄식이 창문에서, 지붕 위에서, 혹은 난로 속에서 흐느꼈다. 그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참함의 부르짖음이었으며 너무 늦어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눈더미는 얇은 얼음막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와 나무들 위로 눈물방울 같은 눈이 파르르 떨렸다. 길과 오솔길을 따라서는 진흙과 녹은 눈이 섞인 시커먼 진창이 흘러내렸다. 요컨대 날이 풀리고 있었지만 어두운 밤하늘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녹아가는 대지 위로 신선한 눈송이를 무서운 속도로 쏟아부었다. 그리고 바람은 술주정뱅이처럼 비틀거렸다. 바람은 눈이 땅에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둠 속에서 마구잡이로 눈보라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사벨리는 이 모든 소음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사실 그는 창밖에 이 모든 소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짓인지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 다 알아. 그가 이불 속에서 위협적으로 손가락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난 다 알고 있다고. 창가 옆 의자에는 성당지기의 아내 라이사 닐로브나가 앉아 있었다. 다른 의자 위에 놓인 양철 램프는 마치 자신의 힘을 소심하게 불신하는 듯 그녀의 넓은 어깨와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몸의 윤곽, 그리고 바닥까지 닿은 굵은 머리 위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삼배천으로 자루를 만들고 있었다. 단조롭고 기계적인 노동에 몰두한 채 그녀의 두 손은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온몸과 두 눈, 눈썹, 도톰한 입술, 하얀 목덜미는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다.
오직 이따금 피곤한 목을 쉬게 하려 고개를 들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창문 너머를 잠시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자루 위로 몸을 굽힐 뿐이었다. 살짝 들린 코에 보조개가 팬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떠한 욕망도,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름다운 분수가 물을 뿜어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자루 하나를 완성했다. 그녀는 그것을 옆으로 내던지고는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미동도 없는 흐릿한 눈길을 창문에 머물게 했다. 창유리에는 눈물 같은 물방울들이 흐르고 있었고 창문에 떨어져 라이사를 힐끗 보고는 이내 녹아버리는 수명 짧은 하얀 눈송이들로 덮여 있었다. 이리 와서 자. 성당지기가 투덜거렸다. 라이사는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녀의 눈동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듯한 빛이 번쩍였다. 이불 속에서 내내 그녀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벨리는 고개를 쑥 내밀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성당지기는 팔다리로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털투성이의 얼근 얼굴을 비추고 거칠게 엉킨 머리카락 위로 미끄러졌다. 들려요? 그의 아내가 물었다. 단조로운 폭풍우의 굉음 사이로. 그는 뺨에 앉으려다 방해를 받아 화가 난 각다귀의 날카로운 소리처럼 가늘고 짤랑거리는 단조로운 소리를 간신히 포착했다. 우편 마차군. 사벨리가 발뒤꿈치를 세우고 쭈그리고 앉으며 중얼거렸다. 교회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우편 마차 길이 있었다. 바람이 부는 날씨에 길에서 교회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오두막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 이런 날씨에 마차를 몰고 다녀야 하다니. 라이사가 한숨을 쉬었다. 나란 일이잖아. 좋든 싫든 가야 하는 거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다 사라졌다. 지나갔어. 사벨리가 침대에 들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이불을 덮기도 전에 분명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성당지기는 불안한 듯 아내를 바라보더니 침대에서 뛰쳐나와 난로 옆을 뒤뚱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 종소리는 잠시 울리다가 멈춘 듯 다시 잦아들었다. 안 들리는데. 성당지기가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날카롭고 짤랑거리는 소리가 함께 떠밀려 왔다. 사벨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맨발로 바닥을 철썩거리며 돌아다녔다. 우체부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어. 그가 아기의 찬 눈길로 아내를 흘겨보며 싹싹거렸다. 들려? 우체부가 길을 잃었다고. 난 다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빌어먹을 뭘 안다는 거예요. 라이사가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물었다. 이게 다 네 짓이라는 걸 알지? 이 악녀야. 네 짓이라고. 젠장할. 이 눈보라도 우편마차가 길을 잃은 것도 다 네가 한 짓이야. 바로 네가. 미쳤군요. 바보같이. 아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널 지켜봤고 다 봤어. 너랑 결혼한 첫날부터 네 안에 요사스러운 피가 흐른다는 걸 눈치챈다고. 쯧. 라이사가 놀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성호를 그었다. 성호나 그어요. 이 바보야. 마녀는 마녀지. 사벨리가 급히 셔츠 자락에 코를 풀며 공허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내 아내이고 성직자 집안 출신이라 해도 고해 성사 때조차 네 정체를 말할 거다.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작년 선지자 다니엘과 새 청년의 축일 전야에 눈보라가 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수리공이 몸을 녹이겠다고 들어왔었잖아. 그러고 성 알렉세이 축일에 강얼음이 깨졌을 땐 구역 경찰관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너랑 수다를 떨었지. 쳐죽일 놈. 아침에 그자가 나올 때 내가 보니 눈 밑은 퀭하고 볼은 쏙 들어가 있었어. 안 그래? 8월 금식 기간에는 폭풍우가 2번이나 쳤는데 그때마다 사냥꾼이 나타났었지. 난 다 봤다고. 젠장할. 오. 이제 개보다 더 붉어졌구만. 아하. 당신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못 봤다고.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전 크레타에 10명의 순교자 축일에 폭풍우가 꼬박 하루 밤낮으로 계속됐을 때를 기억해? 그때 집행관의 서기가 길을 잃고 여기에 나타났지. 그 개자식. 쯧! 고작 서기 따위에게 유혹당하다니. 그놈을 위해서라면 신의 날씨까지 뒤엎을 만했겠지. 땅에서 발도 안 떨어지는 찌질한 글쟁이 놈. 상판대기에는 여드름이 잔뜩 나고 목은 비뚤어진 놈 말이야. 그래도 잘생기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 자식은 사탄만큼이나 끔찍하게 생겼잖아. 성당지기는 숨을 고르며 입술을 닦고는 귀를 기울였다.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지붕을 쾅쾅 두드렸고 어둠 속에서 다시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도 똑같아. 사벨리가 말을 이었다. 우체부가 길을 잃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우체부가 널 찾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 눈을 파버려라. 오, 악마는 제 일에 아주 능숙하고 널 도와주기 딱 좋은 놈이지. 그놈이 우체부를 빙빙 돌게 해서 이리로 데려올 거야. 난 다 알아. 내 눈엔 다 보인다고. 넌 숨길 수 없어. 이 악마의 놀이개. 이 이교도 탕녀야. 폭풍우가 시작되자마자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다 알고 있었지. 바보 같으니.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돌머리야. 설마 내가 폭풍우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맘껏 웃어보시지. 네가 한 짓이든 아니든 간에. 내 피가 달아오를 때면 어김없이 날씨가 나빠지고 날씨가 나빠지면 꼭 어떤 미친놈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건 분명하니까. 매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틀림없이 네 짓이지. 자신의 말을 더 인상 깊게 만들고자 성당지기는 이마에 손가락을 짚고 왼쪽 눈을 감은 채 콧노래를 부르듯 말했다. 오, 이 광기. 오, 불결한 유다여. 네가 진짜 사람이고 마녀가 아니라면 그놈들이 수리공이나 서기, 사냥꾼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한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할 거다. 아,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걸. 사벨리,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아내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이곳에 살았을 때는 마을과 촌락, 아르메니아인 정착지에서 학지를 고치러 온갖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거의 매일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악마라고 부르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날씨가 굳을 때 누군가 몸을 녹이러 들어오면 당신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당장 온갖 쓸데없는 생각을 머릿속에 품는군요. 이 바보야. 아내의 논리가 사벨리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맨발을 넓게 벌리고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굳게 확신하지 못했고 아내의 진심, 어리고 무심한 말투에 꽤나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놈들이 노인이나 안짱다리 절름발이인 적은 없었어. 하룻밤을 묵으러 오는 놈들은 항상 젊은 사내들이었지. 왜 그럴까? 그리고 몸만 녹이고 싶었다면 모를까? 그놈들은
엉뚱한 짓을 꾸민단 말이야. 아니, 여편네야. 이 세상에 암컷들만큼 교활한 생물은 없어. 진짜 지능이라고는 찌르레기만도 못해서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악마 같은 교활함은 천상의 여왕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저기 우체부의 종소리가 들린다. 폭풍우가 막 시작되었을 때부터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이게 바로 내 마법이다. 이 거미 같은 거사. 왜 계속 나한테 그래요? 이 야만이나? 아내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다. 왜 자꾸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냐고요?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혹시라도 신께서 막아주시겠지만 오늘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말이 들려? 오늘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일 아침 당장 니코딤 신부님께 달려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이기 때문이야. 니코딤 신부님 하고 내가 말하겠지.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제 아내는 마녀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물론이지. 그러면 내가 그분께 다 말씀드릴 거다. 그러면 넌 끝장이야, 여편네야. 끔찍한 심판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이승의 삶에서도 벌을 받게 될 거다. 성무일도서에 너희 같은 것들을 물리치는 기도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예사롭지 않아서 사벨리는 창백해지며 두려움에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아내는 벌떡 일어났고 그녀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발 안에 들어가서 몸 좀 녹이게 해주시오. 떨리는 깊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누구 계십니까? 제발 부탁이오. 우리가 길을 잃었소. 누구세요? 라이사가 두려움에 창문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물었다. 우편마차요. 두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 악마 같은 속임수가 성공했군. 사벨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틀림없어. 내 말이 맞다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성당지기는 두 번의 도약으로 침대 위로 뛰어올라 깃털 매트리스 위에 몸을 뻗고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곧 그는 등 뒤로 차가운 틈새 바람을 느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뒤집어 쓴 키 큰 사내의 모습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 뒤로는 똑같이 하얀 눈을 뒤집어 쓴 두 번째 형체가 보였다. 가방도 들고 갈까요? 두 번째, 남자가 쉰 저음으로 물었다. 거기 두고 올 순 없지. 그렇게 말하며 첫 번째 사내는 모자의 매듭을 풀기 시작하다가 포기하고는 신경질적으로 모자째로 벗어 난로 근처에 홧김에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외투를 벗어 그 옆에 던져두더니 저녁 인사도 없이 오두막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금발의 젊은 우체부로 허름한 제복과 낡아빠진 검은색 긴정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몸을 녹인 후 탁자에 앉아 진흙투성이인 발을 자루 쪽으로 뻗고 주먹에 턱을 개었다. 추위로 군데군데 붉어진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그가 방금 겪은 고통과 공포의 흔적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분노로 일그러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근에 겪은 고통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눈썹과 콧수염 그리고 짧은 턱수염에 맺혀 녹아내리는 눈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개 같은 인생이군. 우체부는 자신이 따뜻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을 수 없는 듯 벽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거의 죽을 뻔했어. 불빛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몰라. 이 모든 게 언제 끝날지는 신만이 아시겠지. 이 개 같은 인생은 끝이 없어.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성당지기의 아내에게 시선을 올리며 물었다. 칼리노프스키 장군님 영지의 굴야예프스키 언덕이에요. 그녀가 깜짝 놀라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들었나? 스테판? 우체부가 거대한 우편 자루를 어깨에 맨 채
문간에 끼어있는 마부에게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굴야예프스키 언덕에 왔군. 예. 한참을 벗어났네요. 마부는 쉰 한숨처럼 이마를 툭 내뱉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곧 다른 가방을 들고 돌아왔고 다시 한번 나가서 이번에는 우체부의 큰 벨트에 찬 검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싸구려 목판화에서 홀로페르네스의 침대 곁에 선 유디트가 들고 있는 길고 납작한 칼날 모양의 검이었다. 가방들을 벽을 따라 내려놓은 후 그는 바깥방으로 나가 그곳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여독도 푸실 겸 홍차라도 좀 드시겠어요? 라이사가 물었다. 앉아서 홍차나 마시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소. 우체부가 찌푸리며 말했다. 서둘러 몸을 녹이고 출발해야지. 안 그러면 우편 열차를 놓칠 거요. 10분만 머물렀다 바로 길을 나설 테니 길이나 좀 잘 알려주시오. 이 날씨는 정말이지 끔찍한 고통이네요. 라이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소. 댁들은 뉘시오. 저희요? 저희는 여기 교회 옆에 살아요. 성직에 몸담고 있죠. 저기 누워있는 게 제 남편이에요. 사벨리. 일어나서 저녁 인사라도 해요. 이곳은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독립된 교구였어요. 물론 양반들이 이곳에 살 때는 사람들도 더 많았고 예배를 드릴 가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양반들이 다 떠났고 성직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마르코프카인데 3마일이나 떨어져 있답니다. 사벨리는 이제 은퇴자 명단에 올라 경비원 일을 맡고 있어요. 교회를 돌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체부는 즉시 사벨리가 장군 부인에게 가서 주교님께 보내는 추천장을 써달라고 부탁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게으르고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장군 부인께 가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성직자 집안이랍니다. 라이사가 덧붙였다. 그럼 뭘로 먹고 살죠? 우체부가 물었다. 교회 소유의 텃밭과 목초지가 조금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건 얼마 안 되지만요. 라이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웃 마을의 늙은 구두쇠 니코딤 신부님이 겨울의 성 니콜라스 축일과 여름의 성 니콜라스 축일에 여기서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그 대가로 농작물을 거의 다 가져가 버리시거든요. 우릴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마. 사벨리가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니코딤 신부님은 성스러운 분이시고 교회의 등대이시다. 그분이 가져가신다 해도 그건 다 규정에 따른 거라고. 남편분이 꽤 까칠하시군. 우체부가 씩 웃으며 말했다. 결혼하신 지는 오래되었소? 사순절 전 마지막 주일이었으니 3년 전이에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곳 성당직이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자 종무소에 가셔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와 결혼할 미혼 남성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하, 일석이조였군요. 사벨리의 등을 쳐다보며 우체부가 말했다. 아내와 일자리를 한 번에 얻었으니 사벨리는 짜증스럽게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벽 쪽으로 더 바짝 다가갔다. 우체부는 탁자에서 떨어져 나와 기지개를 켜고 우편 자루 위에 앉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손으로 자루를 꽉 쥐고는 검을 반대편으로 옮긴 뒤 한쪽 발을 바닥에 댄 채 누웠다. 정말 개같은 인생이야. 그가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야만적인 타타르인에게도 이런 삶을 빌어주진 않겠어. 곧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사벨리가 킁킁거리는 소리와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깊고 길게 흐흐흐 소리를 내며 잠든 우체부의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때때로 그의 목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같은 소리가 났고 실룩거리는 그의 발이 자루에 쓸려 바스락거렸다. 사벨리는 이불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뺨을 감싼 채 우체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겁에 질리거나 깜짝 놀란 사람의 얼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체 뭘 그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야? 사벨리가 화가 나서 속삭였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눕기나 해요. 아내가 금발머리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사벨리는 화가 나서 가슴의 공기를 훅 내뿜고는 획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3분 후 그는 다시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더니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베개에 두 손을 얹은 채 아내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방문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창백했고 눈은 이상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성당지기는 헛기침을 하고는 배를 깔고 침대에서 기어내려와 우체부에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내가 물었다. 눈부시지 않게 하려고. 그럼 불을 꺼요. 사벨리는 아내를 미심쩍게 쳐다보며 램프 쪽으로 입술을 내밀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고 두 손을 맞잡았다. 이거 정말 악마 같은 교활함이군. 그가 외쳤다. 여자라는 족속보다 더 교활한 생물이 또 있을까? 아유, 이 치마나 둘은 악마 같으니. 아내가 짜증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쉬쉬거렸다. 어디 두고 봐요. 그리고 그녀는 자세를 더 편안하게 고쳐 앉더니 다시 우체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이 가려진 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보다는 전체적인 모습, 즉, 이 남자가 주는 새로움에 훨씬 더 매력을 느꼈다. 그의 가슴은 넓고 강인했으며 두 손은 가늘고 모양이 좋았고 매끄럽고 근육질인 두 다리는 사벨리의 뭉툭한 다리보다 훨씬 보기 좋았다.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비록 내가 치마나 둘은 악마라고는 하나. 사벨리가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이자들이 여기서 자고 갈 이유는 없지. 이건 나란 일이고 그자들을 여기 붙잡아둔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테니까. 편지를 나를 거면 날라야지 잠을 자면 안 되지. 어이, 거기. 사벨리가 바깥방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마부 양반. 이름이 뭐요? 길을 알려줄까? 일어나시오. 우체부는 잠을 자면 안 된단 말이오. 그리고 사벨리는 완전히 흥분하여 우체부에게 달려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어이, 나리. 가야 한다면 가셔야지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우체부가 화들짝 일어나 앉더니 멍한 눈으로 오두막 안을 둘러보고는 다시 누웠다. 아니, 언제 가시려는 거요? 사벨리가 제잘거렸다. 원래 우편이란 게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 듣고 있소. 내가 길을 안내해드리지. 우체부가 눈을 떴다. 첫 단잠에 몸이 녹고 나른해져 아직 잠이 덜 깬 그는 성당지기 아내의 하얀 목덜미와 미동조차 없이 유혹하는 두 눈을 안개 너머로 보듯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인 양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이런 날씨에 어딜 가시려고요?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푹 주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우편은 어쩌고요? 사벨리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누가 우편을 나른단 말이오? 당신이 나를 거요. 예. 당신이? 우체부가 다시 눈을 떠 라이사의 얼굴의 감도는 보조개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고 사벨리의 말을 이해했다. 차가운 어둠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오싹한 전율이 일었고 그는 흠칫 놀랐다. 한 5분만 더 잘까. 그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어차피 늦은 걸. 제 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바깥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일 똑같진 않으니까요. 운이 좋으면 기차가 연착될지도 모르죠. 우체부가 일어나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외투를 입기 시작했다. 사벨리는 방문객들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환희에 차 말처럼 기뻐하는 소리를 내었다. 손 좀 거들어 주시오.
마부가 우편자루를 들어 올리며 그에게 소리쳤다. 성당지기는 밖으로 달려나가 그가 마당으로 우편자루를 끌고 가는 것을 도왔다. 우체부는 모자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성당지기의 아내는 그의 눈을 응시했는데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다. 홍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 그녀가 말했다.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다시피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동의했다. 어차피 늦긴 했지만요. 제발 머물러요. 그녀가 시선을 떨구고 그의 소매를 만지며 속삭했다. 우체부는 마침내 매듭을 풀고 팔꿈치에 모자를 툭 걸친 채 망설였다. 그는 라이사 곁에 서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참으로 예쁜 목덜미를 가지셨군. 그리고 그는 두 손가락으로 그녀의 목을 만졌다. 그녀가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의 목과 어깨를 쓰다듬었다. 정말이지. 당신은 머무는 게 좋겠어요. 홍차라도 드시면서. 그걸 어디에 두려는 거요? 밖에서 마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로로 눕혀놓으시오. 머무는 게 좋겠어요.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직 잠이 덜 깬 우체부는 젊음과 피로가 가져다주는 취할 듯한 졸음을 채 떨쳐내지 못한 채 순간 우편자루며 우편열차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도망치거나 숨고 싶다는 듯 두려운 눈빛으로 문을 흘끗 보고는 라이사의 허리를 끌어안고 불을 끄기 위해 램프 위로 막 몸을 굽혔다. 바로 그때 바깥방에서 장화 소리가 들리더니 문간에 마부가 나타났다. 마부의 어깨 너머로 사벨리도 빼꼼히 쳐다보았다. 우체부는 재빨리 손을 내리고 우물쭈물하며 가만히 서 있었다. 준비 다 끝났소. 마부가 말했다. 우체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잠에서 완전히 깬 듯 단호하게 고개를 쳐들고는 마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라이사 혼자 남겨졌다. 자, 타서 길이나 안내하시오. 그녀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가 하나, 나른하게 울리고 이어서 다른 종소리가 울리더니 가늘고 긴 사슬처럼 이어진 짤랑거리는 소리가 오두막에서 멀어져 갔다. 종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자 라이사가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이리저리 서성였다. 처음에 그녀는 창백했지만 이내 온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졌고 숨결은 떨렸으며 두 눈은 야만적이고 맹렬한 분노로 번뜩였다. 우리 안을 서성거리는 그녀는 마치 시뻘겋게 달군 쇠에 위협받는 아모랑이 같았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거처를 바라보았다. 방의 거의 절반은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하는 침대로 채워져 있었는데 침대는 더러운 깃털 매트리스와 거친 회색 베개, 누비 이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누더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침대는 사벨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마다 항상 쭈뼛 서 있는 그의 더벅머리를 연상케 하는 흉측한 형태의 덩어리였다. 침대에서 차가운 바깥방으로 통하는 문 사이로는 냄비와 걸레 조각에 둘러싸인 거뭇한 난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리에 없는 사벨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극도로 더럽고 기름때에 찌들어 있었기에 그런 환경에서 여인의 하얀 목덜미와 고운 피부를 본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라이사는 침대로 달려가서 그것을 전부 던져버리고 발로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발기려는 듯 두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내 먼지에 닿는 것을 두려워하듯 뒤로 펄쩍 뛰어 물러나더니 다시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2시간 후 사벨리가 지친 기색으로 눈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미세한 떨림을 보고 그는 그녀가 깨어 있음을 눈치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그녀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지만 쏘아붙이는 듯한 조롱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내 마법은 다 헛수고였어. 그놈은 가버렸다고 악의적인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턱이 파르르 떨렸다. 사벨리는 천천히 옷을 벗고 아내 위를 넘어 벽 쪽으로 누웠다. 내일 당장 니코딤 신부님께 네가 어떤 여편네인지 알려주지. 그가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다. 라이사가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리자 그녀의 두 눈이 번뜩였다. 일자리나 가졌으면 됐지. 마누라는 숲에 가서나 찾아봐. 이 빌어먹을 인간아.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이런 군뱅이 같은 얼간이.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어허, 이봐. 잠이나 자라고. 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가. 아내가 흐느껴 울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장사꾼이나 어느 점잖은 분과 결혼했을 텐데. 당신만 아니었어도 난 지금쯤 남편을 사랑하고 있을 텐데. 눈구덩이에 파묻히지도 않고 큰 길에서 얼어 죽지도 않다니. 이 악당 같은 인간. 라이사는 한참을 울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해졌다. 밖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난로 속에서, 굴뚝에서, 벽 밖에서 무언가가 통곡하고 있었는데 사벨리에게는 그 통곡 소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귓가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의 일은 아내에 대한 그의 의심을 완전히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아내가 악령의 도움을 받아 바람과 우편 썰매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비통함을 더하듯 이 신비로움, 이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힘은 그의 곁에 있는 여인에게 그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특이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매력을 부여했다.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시적인 마력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결 더 희고 매끄럽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다. 마녀, 그가 분개하여 중얼거렸다. 쯧, 끔찍한 것. 하지만 그녀가 잠잠해지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두꺼운 머리를 1분 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더 대담해져서 그녀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그만둬요. 그녀가 소리치며 팔꿈치로 그의 코를 어찌나 세게 찔렀던지 그의 눈앞에 별이 번쩍였다. 코의 통증은 금방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심층 해설입니다. 거센 눈보라가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는 캄캄한 밤. 교회 담장과 맞닿은 작고 초라한 오두막 안에서는 바깥의 날씨만큼이나 격렬하고 위태로운 심리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안톤 체호프의 이 단편소설은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짧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 내면의 깊은 절망과 억압된 욕망, 그리고 소통이 단절된 관계의 비극성은 실로 방대하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작가는 특유의 차분하고도 예리한 시선으로 낡은 관습과 무지몽매한 미신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갉아먹는 인간의 어리석고도 가여운 초상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좁고 지저분한 오두막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등장인물들의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두막 안은 온갖 잡동사니와 씻지 않은 냄새, 그리고 기름때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늙고 추레한 남편 사벨리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바깥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답고 젊은 아내 라이사가 무심한 표정으로 거친 천을 꿰매는 단순 노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대화나 애정 어린 눈빛 대신 숨막히는 침묵과 날선 적대감만이 흐릅니다. 남편은 자신의 못난 외모와 무능력함에서 비롯된 깊은 열등감을 아내를 향한 기괴한 의심으로 바꾸어 쏟아냅니다. 그는 바깥에서 부는 무서운 바람과 눈보라가 모두 아내가 사악한 주술을 부려 낯선 남자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으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벨리의 이러한 망상은 당시 시골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무지와 맹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성 중심의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을 어떻게 오가매고 악마로 몰아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아내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젊음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품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생기와 매력을 지닌 아내는 그에게 있어 경외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악령과 결탁한 존재로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과 열등감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발버둥 칩니다. 폭풍 우가 칠 때마다 우연히 길을 잃고 찾아왔던 방문객들을 모두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희생양으로 치부해버리는 그의 억지스러운 논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참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방어막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내 라이사는 죽어버린 무덤 같은 오두막 안에서 생기를 잃은 채 살아가는 가여운 영혼입니다. 그녀는 마치 물이 솟구치지 않는 분수처럼 자신의 모든 감정과 욕망을 철저히 차단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물려준 성당직이라는 자리와 오두막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온 늙고 볼품없는 사벨리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족쇄였으며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거무튀튀한 난로와 더러운 침대보 사이에서 속절없이 시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사벨리가 아무리 가혹한 말로 그녀를 몰아세우고 억지스러운 비난을 퍼부어도 그녀가 그저 체념한 듯 무시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애정은커녕 미움조차도 사치로 느껴질 만큼 그녀의 마음이 깊게 병들고 메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오두막의 정적과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우편 마차의 방울소리와 함께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벨리의 불길한 예언처럼 눈길을 잃고 헤매던 젊고 잘생긴 우체부가 문을 두드린 순간 오두막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얀 눈을 덮어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우체부는 바깥 세상의 차갑고 거센 활력을 고스란히 품고 들어온 존재입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내뱉는 그의 불평 섞인 목소리와 훤칠한 체격, 그리고 피로에 지쳤음에도 숨길 수 없는 젊음의 기운은 라이사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강렬하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체부가 난로가의 자리를 잡고 누워 잠이 드는 동안 라이사의 두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낯선 사내의 얼굴과 단단한 몸을 응시합니다. 이 장면에서 묘사되는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육체적인 욕정을 넘어 자신이 평생토록 누리지 못한 자유와 생명력,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맹렬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우체부는 단조롭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지도 모르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자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삶의 표상입니다. 그녀가 남편의 질투 섞인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향해 서늘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끝까지 우체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은 억눌려 있던 자아가 마침내 소리 없는 반란을 일으키는 가슴 아프고도 치열한 순간입니다. 사벨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어떻게든 이 젊은 불청객을 빨리 쫓아내려 안달합니다. 그는 우체부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끊임없이 깨우며 서둘러 길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치졸하고 다급한 행동들은 오히려 상황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겁에 질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편의 끈질긴 방해와 재촉 끝에 잠에서 깬 우체부는 잠시 라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유혹에 흔들리지만 결국 우편물을 배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책임감과 마부의 재촉에 이끌려 오두막을 떠나고 맙니다. 우체부가 떠나고 방울소리가 멀어져 가자 라이사에게 찾아왔던 찰나의 환상과 희망도 함께 부서져 내립니다. 그녀는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을 폭발시킵니다. 방 안을 서성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불에 달군 쇠에 찔린 야수처럼 처절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녀가 더러운 침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다 먼지가 닿는 것이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행동은 그녀가 처한 현실의 끔찍함을 극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이미 이 더럽고 남루한 현실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이밀고 있어 그 불결함을 떨쳐낼 용기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뱉어내는 통곡과 원망 섞인 절규는 단지 우체부를 붙잡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평범하고 다정한 남편을 만나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던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처절한 만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폭발적인 갈등 이후 사벨리의 심리 변화입니다. 아내의 격렬한 분노와 통곡을 마주한 그는 아내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이전에 그가 느꼈던 단순한 공포나 적대감과는 다른 기묘한 감정으로 변모합니다. 곁에서 숨죽여 우는 아내의 존재가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매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을 가진 여인, 바람을 부르고 남자를 홀리는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환상은 늙고 초라한 성당지기의 마음속에 왜곡된 낭만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이한 소유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내의 떼쓴 머리를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는 결말부의 행동은 끝끝내 아내의 진정한 슬픔과 절망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들어낸 헛된 환상 속에 갇혀버린 인간의 철저한 어리석음과 소통의 불가능성을 잔인하리만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작가는 눈보라치는 밤의 짧은 소동을 통해 서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긋난 욕망과 망상 속에서 평생을 갉아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두 인간의 비극적인 초상을 완성해냅니다. 오두막 밖의 폭풍우는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라이사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절망의 눈보라와 사벨리의 머릿속을 맴도는 무지한 의심의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결여된 관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이토록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짚어낸 작가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진정한 괴물은 바깥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이나 초자연적인 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고 억압하며 진실을 외면하려는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둠일지도 모른다는 묵직한 물음을 던져주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소설 마녀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불안과 결핍, 그리고 타자에 대한 왜곡된 투사가 어떻게 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심리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무대가 되는 폭풍우 치는 오두막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등장인물들의 억눌린 무의식이 충돌하고 폭발하는 심리적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먼저 성당지기 사벨리의 심리 구조를 살펴보면 그는 극심한 열등감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인물로 분석됩니다. 사벨리는 자신의 초라한 외모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능력함을 아내 라이사의 아름다움과 대비시키며 끊임없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아내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공포는 아내를 마녀로 규정하는 방어기제로 나타납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눈보라조차 아내의 마법 때문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논리적 비약을 시도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투사기제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질투와 분노를 아내의 사악한 능력으로 치환하여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세우는 비겁한 심리적 책략입니다. 사벨리에게 라이사의 미모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도구이며 그가 언급하는 수리공이나 경찰관, 사냥꾼, 서기 등의 인물들은 그의 거세 불안을 자극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는 아내가 그들을 유혹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남성성 상실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종교적 권위를 빌려 그녀를 정죄하려 합니다. 사벨리가 아내를 마녀라고 부르며 고해성사 때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종교를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퇴행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이사의 심리는 억압과 고립, 그리고 출구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선택해야 했던 희생자이며 그녀의 삶은 성당직의 아내라는 역할 속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소설 초반부에서 묘사되는 그녀의 무표정하고 고요한 모습은 감정이 거세된 것이 아니라 극도의 억압으로 인해 마비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물을 뿜어내지 않는 분수에 비유되는 것은 그녀의 생명력이 사벨리라는 벽에 가로막혀 분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폭풍우와 함께 우체부가 등장하면서 그녀의 억눌린 무의식은 강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우체부의 젊고 강인한 신체에 매료되는 것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넘어선 생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사벨리의 뭉툭하고 더러운 다리와 대비되는 우체부의 매끄러운 다리는 라이사가 잃어버린 젊음과 자유,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우체부를 통해 현재의 비참한 현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환상을 품게 되며 이는 그녀가 우체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정지된 화면 같은 연출에서 극대화됩니다. 라이사에게 우체부는 구원자이자 자신을 이 좁고 더러운 오두막에서 꺼내줄 유일한 통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벨리의 방해로 우체부가 떠나자 그녀의 기대는 분노와 혐오로 변질됩니다. 그녀가 침대볼을 찢어발기려 하거나 남편에게 군뱅이 같은 얼간이라고 독설을 퍼붓는 장면은 그동안 쌓아온 방어기제가 무너지고 원초적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띠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의 결핍을 먹고 자라는 기괴한 공생관계에 가깝습니다. 사벨리는 아내를 마녀라고 멸시하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에서 기인하는 시적인 마력에 매혹당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소설 후반부에서 그가 아내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는 공포와 욕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는 아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비로운 힘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반면 라이사는 남편을 철저히 경멸하면서도 그가 부여한 마녀라는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불행을 남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사벨리의 트라우마는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나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하며 라이사의 트라우마는 선택권 없이 강요된 삶 자체에 있습니다. 사벨리는 아내의 정조를 의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고 라이사는 외부의 낯선 남자를 동경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들의 갈등 구조는 외부에서 침입한 우체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선명해지며 우체부가 떠난 후 남겨진 오두막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증오와 절망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공간의 불결함과 기름때는 인물들의 황폐해진 내면 세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벨리가 누워있는 지저분한 침대와 누더기들은 그의 정신적 퇴보와 나태함을 반영하며 그 속에서 빛나는 라이사의 하얀 목덜미는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체호프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인간의 고귀한 욕망이 얼마나 천박한 현실 속에 갇혀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벨리가 아내의 얼굴에 손수건을 덮는 행위는 타자의 욕망을 가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자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외면하려는 부정의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가리려 해도 라이사의 눈에 어린 불길은 꺼지지 않으며 이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 물리적 억압으로는 결코 통제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체부의 심리 역시 흥미로운 분석 대상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추위와 피로에 굴복하여 안주하려 하지만 라이사의 유혹적인 몸짓 앞에서 순간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가 느끼는 취할 듯한 졸음과 강렬한 욕망은 문명화된 사회적 자아와 원초적인 본능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마부의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인 우편 업무라는 현실로 복귀합니다.
우체부에게 이 오두막에서의 일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탈에 불과하지만 라이사에게는 생사가 걸린 절박한 사건이었다는 점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녀는 한 여성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 종교적 굴레 속에서 어떻게 괴물로 명명되고 소외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를 둘러싼 남성의 내면적 붕괴를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사벨리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며 라이사의 분노는 자아를 상실한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체오프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인간 소외와 소통의 불가능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폭풍우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오두막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며 사벨리는 여전히 아내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공포와 욕망 사이를 방황할 것입니다. 라이사 역시 자신의 아름다움이 증오의 도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서서히 무너져갈 것입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묻습니다. 진짜 마녀는 누구인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아내인가? 아니면 불안과 의심으로 아내의 영혼을 갉아먹는 남편인가? 혹은 이들을 이토록 비참한 환경으로 몰아넣은 냉혹한 사회 구조인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마녀를 키우고 있으며 그 마녀가 만들어낸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체오프의 시선은 차갑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연민과 통찰이 담겨 있으며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안톤 체오프의 마녀를 읽고 깊은 여운을 느끼셨다면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소설 무첸스크 군의 레이디 맥베스를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작품은 마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심리적 배경과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첸스크 군의 레이디 맥베스의 주인공 카테리나 역시 라이사와 마찬가지로 숨막히는 가부장적 환경과 지루한 일상에 갇혀 지내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상인 가문으로 시집왔지만 아이도 없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거대한 저택이라는 감옥 속에서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젊고 매력적인 하인 세르게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억눌렸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됩니다. 마녀의 라이사가 우체부를 보며 느꼈던 생에 대한 갈망이 카테리나에게서는 파괴적인 범죄로 이어지는데 이는 억압된 에너지가 뒤틀린 방향으로 터져나올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작품 모두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존재론적 고독과 그 고독을 깨뜨리기 위해 찾아온 외부 존재에 대한 탐닉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녀가 심리적인 긴장감과 상징적인 묘사에 집중한다면 레이디 맥베스는 그 욕망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의 파국을 사실적이고도 잔혹하게 그려냅니다. 체오프의 작품에서 느껴졌던 그 서늘한 눈보라의 정서가 레스코프의 작품에서는 뜨겁고도 치명적인 광기로 변주되는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케이트 쇼팽의 단편소설 폭풍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마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폭풍우라는 거대한 자연현상을 배경으로 평범한 가정주부인 캘릭스타가 과거의 연인과 우연히 재회하며 벌어지는 짧고 강렬한 외도를 다룹니다. 체오프의 마녀에서 폭풍우가 사벨리의 의심과 라이사의 절망을 증폭시키는 장치였다면 쇼팽의 작품에서 폭풍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구속을 잠시 멈추게 하는 면죄부이자 본능적인 열정을 해방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라이사가 우체부를 보내며 느꼈던 그 좌절된 욕망이 캘릭스타에게서는 폭풍우라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한순간의 완성에 도달합니다.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읽는다면 남성 작가인 체오프가 바라본 여성의 억눌린 심리와 여성 작가인 쇼팽이 그려낸 주체적인 욕망의 분출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폭풍이라는 소재가 각기 다른 문화권과 성별의 시각에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해석되는지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녀의 라이사가 겪는 비극은 결국 그녀의 욕망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내면화되어 증오로 변했다는 점에 있는데, 쇼팽의 폭풍은 그 욕망에 잠시나마 숨구멍을 틔워줌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한 또 다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세 작품을 연결해서 읽는다면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억압,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자연의 이미지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